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대세죠. 삼프로TV 앱으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새해 벽두부터 삼프로TV를 찾아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작년 재작년은 참 힘든 기간이었는데 모쪼록 이렇게 시작한 2023년에는 여러분들 사업이나 건강, 가정 내내 정말 만복이 깃드시기를, 또 큰 부자 되시기를 저 김프로가 성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신과 대화로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애국심이 정말 충만한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요. 우리의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전략적이었던 기간이 정말 있었나?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왜 간헐적으로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동적이고 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됐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리의 외교 정책이나 대외 정책이 전략적인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가 우리의 외교, 대외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즈음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벌써 한 3달 정도가 흘렀네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님을 그때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초지만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모셔서 해안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동영상을 한 서너 번 돌려봐가지고 친숙한데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때 정말 임팩트 있는 그 한국과 일본의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고 아마 원장님도 그런 반응을 좀 느끼셨을 수도 있으시겠어요. 저도 100만 뷰, 200만 뷰 막 넘어갈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길거리 같은 데서도 저를 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야, 삼프로TV의 임팩트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도 실감했었습니다. 워낙 그 영상의 반응이 좋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이 2023년 이제 막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중요한 해가 있겠습니까? 많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또 바다 건너 일본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들도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살얼음판을 간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이제 새해 벽도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해안을 좀 듣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빼놔놓고는 2% 전후의 성장을 거듭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모든 기관들이 그 1%대 성장을 또 예측하고 있고 또 부동산 이 경착륙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로 전화돼 가지고 한국 경제에 쇼크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해외 시장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돌파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위기를 해외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경제 지도라 그럴까요? 전 세계를 조감하는 경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침반, 정확한 나침반을 갖고 있어야 이 위기를 돌파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전 세계의 경제 지도를 어떻게
이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 속에 우리나라의 예. 정확한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예.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야 아마 그런 실질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정책하는 분들도 바른 정책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도 그거를 그런 이해 속에서 지지를 하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IMF 그 논문을 한 분 하나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참 그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미국과 어떤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 예.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소위 워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듯이 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경제 전쟁을 워게임처럼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게 국제통화기금이 2021년 네. 2년 전에 그 논문을 하나 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도 예.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져 있어 가지고요. 오늘 이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저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 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예. 이거를 한번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저 IMF 이 논문은 아주 참 재미있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할 때 그 앞으로 각국에 어떤 경제적인 그 충격을 줄 것인지 그거를 딱 6개국을 픽업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네. 돌렸어요. 예. 물론 미국하고 중국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옆에 있는 유럽 국가, 예. EU죠. 예. 그리고 인도.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IMF에서 그렇게 딱 꼽아서 했단 꼽아서 말이죠. 했어요. 오, 예. 왜냐하면 이게 경제 워게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인 6개국을 딱 픽업해 가지고 그들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네. 것인가를 예. 이제 분석했는데 네. 재미있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 미국하고 중국이 1대1로 붙었을 때 예. 여기 이제 소위 뭐 경제적으로는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두 진영이 붙어 가지고 이게 경제가 차단될 때는 이 6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리고 이 미국의 그 소위 OECD 선진국 동맹들이 가담해 가지고 예. 이 선진국 동맹과 중국과 붙었을 때는 이 6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 결과인데 네. 우선 그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네. 딥커플링 돼 가지고 붙었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그 중국에는 뭐 10년에 걸쳐 가지고 경제가 역성장해요. 4% 빠집니다. GDP가. 예. 그런데 미국도 예. 3%가 빠져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두 나라가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예. 둘 다 손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나라가 붙으면은 예. 이거를 뭐 신냉전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이게 신냉전하고 구냉전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김프로도 아시겠지만은 구냉전에서는 이제 소련을 봉쇄하고 그렇죠. 또 장벽도 쌓고 네. 뭐 교류나 뭐 교육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냉전은 지난 30년간 세계화 속에 지금 신냉전에 돌입한다 그러는데 이미 엮여 있죠, 다들. 너무너무 엮여져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지난 30년간 세계화 속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도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경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둘 다 손해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트럼프 1차 무역 전쟁 때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제 전쟁 속에서의 무역 전쟁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결과는 중국만 데미지를 입었냐? 아니 미국도 데미지를 그렇죠. 입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25% 관세가 더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 예. 거죠. 여기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니까 물가가 뭐 8% 9%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권이 위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도 알았는 거죠.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가다가는 둘 다 손해 본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예. 저는 그 전에 요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라는 예. 책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네. 히트해서 우리나라도 번역했는데요.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기자가 네. 주부 기자가 네. 자기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 매일매일 장바구니를 체크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느냐 없느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으면 다음엔 결코 안 산다. 이러면서 1년간 네. 자기 장바구니 움직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면은 예. 1년간 살아봤더니만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못 산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벌써 하면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는 엮여져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트럼프가 무식하게 무역 전쟁에 칼을 들이대니까 미국도 손해 보고 중국도 손해 보는 이 결과가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뭐 미국하고 중국만의 손해가 아니고 네. 전 세계도 손해였습니다.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어떻게 새우등이 안 터졌냐를 고민하기 때문에 네. 이 둘 사이에 무슨 어떤 중재를 하거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IMF 총재 같은 사람들은요. 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주 따끔하게 축구를 해요. 둘 다 싸우지 마라. 너희 때문에 전 세계가 죽겠다. 네. 실제로 그때 우리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지고요. 우리 저 고공해전하던 경제가 2019년에 2% 그러니까요. 성장 예. 다운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경제 체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예.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은 휘청휘청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IMF 총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둘이 싸우는 바람에 전 세계 무역이 매년 2경 원이 날아가고 있다고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 경제 무역이 어려워지면은 네. 특히 후진국이라든지 개도국의 영향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너희들도 너희 나라 부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네. 너희 나라 중산층이라든지 이하. 저소득층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다고 예. 충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충고가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정책을 수정합니다. 우리 김프로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무역 전쟁에서 첨단 기술 전쟁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예. 결국은 무역 전쟁으로 무식하게 했더니만은 미국도 손해 보고 전 세계의 무역량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주니까 미국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반미가 생기죠. 반미가 생기죠. 이거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예. 이렇게 가서는 오래 못 버티거든요. 네. 자기도 손해 보지만은 이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은 미국도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 무역 전쟁에서 첨단 기술 전쟁으로 네. 바꿔버렸던 거예요. 예. 이거는 전 세계의 경제 흐름에 물론 영향을 주지만은 그 전에 그 무역 전쟁보다는 임팩트가 적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도 임팩트가 적은 거예요. 만약에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때 네. 25% 이상의 무역 전쟁으로 갔었더라면은 예. 미국의 크리스마스 굿즈 판매에서 완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럼 중간 선거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현명했던 거죠. 이런 무역 전쟁에서 첨단 기술 전쟁으로 돌림을 해가지고 자국에 대한 네. 경제적 충격도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요.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도 완화하면서 비난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러면서도 중국이 아픈 데는 콕콕 찌르는 거죠. 얄미울 정도로 콕콕 찌르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더 얄미울 정도로 찔르는 이유가요. 예. 여기서 시뮬레이션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미중이 붙으면은 각각 3% 4% 영향력을 받는다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OECD 선진국들하고 경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중국하고 붙으면은 어떻게 될 건가의 결과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붙으면은요, 미국 경제는 조금 전에는 3% GDP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거의 0% 내지 마이너스 1%만 떨어집니다. 아, 그게 이렇게 희석되는군요. 희석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8%로 폭락해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김프로님도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 전쟁으로 돌리면서 프렌들리 쇼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뭉쳐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 전략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자유진영이 뭉쳐가지고 중국을 때리게 되면은 이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8%로 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움직임과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나토 동맹 가가지고 EU의 선진 국가들 막 관계를 원만히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하고 일본을 왔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리고 나서는 한국 와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제일 먼저 방문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유진영의 선진국을 엮어야지 중국하고도 잘 싸울 수가 있고 또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시진핑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외교 정책을 막 했어요. 그 유럽 정상들 만나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8%로 폭락한다는 거는 이거 거의 중국 경제가 거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너진다는 얘기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6%에서 3%로 떨어지니까 뭐 중국 경제가 위험하고 인민들의 불만이 뭐 크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뭐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8%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정부가 위기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기 시진핑 정부가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일 지도 체제로 이렇게 바꾸고 또 경제마저도 시진핑이 틀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기본 이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의 그 전략이 쌍순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쌍순환이 이제 두 가지 순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내수로 돌리는 거. 미국하고 교역을 되도록이면은 의존하지 않고 내수로 막 돌리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이 쌍순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중국하고 이제 경쟁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은요. 중국은 이제는 붕괴가 될지 안 될지 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알아야 패를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나침반을 이제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뭐 그래서 경제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데 동맹만 확실하다면 그래서 뭐 치포 동맹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2023년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여기 경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잘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이제 활로 같은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예로 인도. 인도는 이게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이 둘이서 붙어서 경제 전쟁을 하면 인도는 어떤 영향을 받나? 거의 영향이 없어요. 인도 축구가 좋아요. 계속 좋아요. 모디 총리. 좋은 이유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붙든지 아니면은 뭐 선진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붙든지 하든지 인도 경제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인도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쿼드 하자 그러면은 쿼드 하고 미국이 뭐 인도 태평양 경제 동맹 하자 그러면 경제 동맹도 하고 예. 또 뭐 러시아하고 에너지 교육을 해가지고 뭐 인도 내에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하면은 낮춰도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둘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 인도 경제에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인도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이더라고요. 전략적이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저는 이 보고 전율을 느꼈는데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1대1로 직접 붙으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최대 피해국이 돼요. 얼마나 빠지나요? 마이너스 6%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라는 게 GDP. 마이너스 6%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사실 올해만 해도 1% 성장이니까 진짜 마이너스 6% 되는 거예요. 1%에서 6%로 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예. 충격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이 두 나라가 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제1대 교육국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제2대 교육국이에요. 우리의 가장 주력 교육국이 붙어가지고 디커플링이 되면은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그 IMF 얘기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의 중국 수출품이 중간재지 않습니까? 중간 반도체와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팔고 서방 세계에 파는 이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디커플링이 돼 가지고 완전히 차단이 되면은 한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이 휩싸이는 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1대1로 붙어도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은 동맹을 맺어서 하면 동맹을 맺어서 하더라도 마이너스 5% 떨어져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신냉전이 돼 가지고 자유주의에 붙으면은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냉전일 때는 예. 우리 경제가 조그만했어요. 개발도상국 정도밖에 안 됐고 소위 뭐 새우나 돌고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소련권하고는 교역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별개로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 그렇죠. 의존해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범고래라면서요. 범고래고 예. 세계 6위 통상국가지 않습니까? 예. 이 통상국가에서는 아무리 자유진영의 일원이 돼 가지고 미국, 일본, 유럽하고 교역하더라도 이 중국하고 디커플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이너스 5%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제일 마지막 재밌는 거는요. 뭐 미국하고 중국이 1대1로 붙든 아니면 자유진영 선진국하고 중국이 뭐 1대 다로 붙든 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도 교역하고 자유진영 국가하고도 교역하고 예. 중국하고도 교역하면은 우리 GDP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플러스 성장이에요. 네. 이게 이 시뮬레이션 경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예. 우리는 뭐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붙든 아니면 뭐 신냉전으로 해가 간접 붙든 우리는 자유진영 블록하고도 교역하고 중국하고도 교역하면은 우리 경제는 버텨.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하고 교역하느냐 안 하는 거야. 자유정이야 뭐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해왔는데 중국하고 교역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선택지가 있냐 이거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다른 나라 선택지를 보면은 예. 우리가 선택지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도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려봤는데 이 너무 재밌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영향력이 반 정도도 안 돼요. 영향을 덜 받아요. 덜 받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는 통상국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일본도 우리는 통상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경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예. 일본은 내수국가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과거에는 뭐 한 자리 숫자 9% 뭐 8%밖에 안 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경제가 약화돼 가지고 네. 수출 의존도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하고 차이 많이. 우리하고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교역 거의 포기해도 경제는 돌아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은 내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국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패권을 누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된다. 감수할 수 있는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이 신냉전을 조장하고 또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는 건 아니나 영내 주도권이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터전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국가가 유럽입니다. 그렇죠. 유럽은 그 내수 국가가 아니고 통상 국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 내에는 자유무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독일 제품이 스페인으로도 수출되고 스페인의 농산물이 뭐 프랑스로도 가고 이게 통상존이에요. 예. 이 통상존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건 뭐냐면은요, 이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유럽 내의 경제가 굉장히 교역이 활발하고 또 미국하고 같이 붙으면은 생각보다 경제적 영향이 덜해요. 네. 근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중국입니다. 유럽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을 안 하면은 경제가 마이너스 3% 내지 4% 역성장하는 거예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타격을 받고 특히 중국 의존도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네. 독일의 슐처 총리가 기업인들 다 데리고 다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이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예. 야, 지금 미중 간에 이렇게 관계가 나쁜데 그 당대회 끝나자마자 기업인을 끌고 그 가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독일의 숄츠 총리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선택이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그걸 아는군요. 중국과 척져서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척지는 순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3% 내지 4%. 네. 우리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우리 반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통상국가가 EU가 네. 특히 이제 독일이 저런 행보를 보인다면은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되냐.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는 거를 따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네. 중국을 사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략, 경제 전략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중국 사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작년에 뭐 차이나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차이나 런이 나오고 뭐 탈중국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을 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국가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 소위 수입품, 중국에서 해외 제품이 들어오는 이 수입 시장에서는요, 한국이 1등 국가였어요.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만한테 그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양안 관계에서 뭐 전쟁 난다 막 그러면서도 또 그들끼리는 교육을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 선택이거든요. 우리는 대만에서 뭐 작년에 전쟁 날 것이다. 뭐 중국이 뭐 미사일 쏘아대고 뭐 이제 뭐 저
대만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 복무기간 늘리고 그러잖아요. 늘리고 뭐 저 미국에서 무기 사오고 난리지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도 대만 기업들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거예요. 예. 그 바람에 우리가 시장 밀려났다. 1위 자리를 2위로 밀려났고 예. 더군다나 이 틈에 일본 기업도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념에 빠져가지고 정경분리군요. 정경. 그렇죠. 그들은 정경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특히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라 가지고요. 정치하고 경제는 완전히 분리해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프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만약에 김프로님이 CEO인데 김프로님 회사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겼어요. 2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프로님은 2위가 됐기 때문에 철수하라 그러시겠습니까? 1위를 탈환하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 참 힘든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전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철수해서 뭘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놓치면 회사의 매출이 30-40% 없어진다면 그건 철수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이제 CEO 같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1위를 잘 하다가 뭐 미중 패권 전쟁이다, 뭐 차이나 런이다, 뭐 혼란스러우니까 2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철수하라가 아니고 다시 탈환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기업 활동이라면 그래서 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년에 한번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상공회의소 회장이면은 경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탈중국이다, 차이나 런이다, 뭐 차이나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이 제주 포럼에 가서 탈중국 아니다. 중국 시장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 한마디를 했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주장이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왔습니다. 이거 저는 이코노미스트지가 작년에 연말에 특집으로 이 저 재미난 이 저 기사를 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다국적 기업은 중국 시장을 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요 3년간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거.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서방의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서방이든 한국이든 대체로. 일본이든 뭐 이 세계 200대 기업을 뽑은 거예요. 200대 기업을 뽑았더니만은 생각보다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국 시장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제는 세계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단일 시장으로는. 이 세계의 시장인데다가 이곳에서 경쟁력을 잃는 순간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 가지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은 비리비리하면 철수하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또 옛날 생각으로 뭐 인건비만 의존하는 그런 기업이거나 중국을 그냥 개도국 시장으로 안이하게 보고 뭐 쉬운 시장이라고 덤벙덤벙 들어갔던 이런 기업들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 두 가지 주문하는 거 뭐냐면은 진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알면은 베팅하라는 거예요. 특히 베팅하되 새롭게 바뀐 중국 시장을 새롭게 보고 베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그냥 뭐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막 급성장하니까 좋은 물건, 해외 물건 같은 걸 막 사고 했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여사하면은 뭐 이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하게 여기 이코노미스트지가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의 로컬 기업이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안이하게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각오를 하고 예. 철저하게 현지화할 그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이 약 중저가부터 초고가까지 다 휩쓴 적이 있었는데 있었죠. 점점 그 시장 점유율을 로컬 기업들한테 뺏기더라고요. 글로벌 브랜드도 물론 경쟁을 합니다만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중저가라든지 메스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뺏기고 이제 초고가인 그 두 브랜드들 아시잖아요. 거기도 지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전략을 리스트레칭하라는 거예요. 재구축하라는 거예요. 재구축해가지고 빠지든지 투자를 하든지 제대로 현지화하든지 이제는 선택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이 혼란스러운 최근 3년간 그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과 현명한 선택의 그 보상과 예를 들면 벌을 진짜 실적으로 엄청나게 받게 될 거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는 이 중국 시장을 새롭게 보고 이제 공략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글로벌 경제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굉장히 저는 시사점을 주는 게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 BCG가 그 트럼프 그 무역 전쟁 때 세계 교역을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이 무역 전쟁이 붙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교역이 슈링크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줄어든 교역이 어디로 가느냐를 이 BCG는 보여줬거든요. 제일 큰 부터가요. 유럽을 통한 간접 수출 루트입니다. 이거는 유럽이라는 자유진영 국가고 또 경제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나기를 피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했다가 또 유럽에서 뭐 갈아 끼우게 하든지 그 재조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우회 루트를 활용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앞으로의 이제 미중 경제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유럽을 통한 우회 루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때. 갈 때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인도 루트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도가 아까 IMF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패권 경쟁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또 있기 때문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이제 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세계 어느 기관이든 2030년 되면은 인도가 일본을 능가해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그렇게들 보더군요. 인구도 이미 뭐 중국을 능가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도 시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척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그래요. 이건 모르거든요. 인도 시장에서는 일본도 우리 후발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중국도 우리 후발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 거기 빨리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지금 인도에서 2위 자동차 메이커지 않습니까? 인도 첸나이 자동차 공장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현대자동차를 추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이거는 뭐 인도에서 신화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선점한 시장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타이완보다 선점한 시장이 몇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가 잘했는 시장이 인도예요. 인도가 또 커 갈 거니까 더 앞으로 유리하고. 더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개척한 이 그 선도 국가의 이 우위를 인도에서는 확실하게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후발주자가 아니고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인도를 예. 활용해야 되고 이 무역 흐름에도 예. 인도를 경유한 간접 우회 수출이 이제 많아지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루트는 어딜까요? 아세안 루트입니다. 거기도 우리 괜찮지 않아요? 또 인도도 우리가 선점한 첫 번째 국가고요. 예. 또 하나 아세안에 우리가 선점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입니다. 아하.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예. 베트남에만 가면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이제 일본의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래늦게 중국이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지금 혼전 양상인데 그중에 베트남만은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가지고 예. 우리가 선점한 국가예요. 예. 더군다나 베트남 투자를 보면요. 2014년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미국인 건 아는데 3위 국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교육 3위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예. 드디어 수출은 그전부터 베트남이 일본보다는 우리 3위 국가였거든요. 4위가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교육 전체로 보면은요. 작년에 베트남과의 교육이 일본과의 교육을 넘겼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업의 현지화의 선점 효과가 나온다는 나온 거죠. 거죠. 예. 그리고 뭐 베트남뿐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예. 2030년에 인도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뭐 일본이 4위로 깔아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5위 국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하긴 거기도 인구가 꽤 되죠. 인구가 2억 8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2억 8천인데다가 지금 급속도로 예.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시장이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회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교역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나자 이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세안이 세계 제2의 생산 기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 인도까지 포함하면은 앞으로 세계의 공장은 인도 아세안 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섬유 기업들 보면은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게 인도 아세안 그 회랑이 벌써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요. 네. 앞으로 이게 주력 공장이 될 겁니다. 저쪽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정책들 예. 또 그게 뭐 시장이라는 건 사실 그 국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요. 예. 한국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전 세계에 네. 한류 팬들이 그러니까요. 가장 많은 곳이 아세안입니다. 인도네시아 갔더니 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네. 김프로 정도도 통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농담 삼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그러니까요. 보면요. 호감도가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요 90% 가까이 돼요. 아, 대단한 거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네.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하죠. 네. 더군다나 이 아세안 시장이 네. 이제 생산 시장일 뿐만 아니라 네. 소비 시장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매년 5% 내지 6% 경제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막 커지니까 네. 조금 전에 김프로님이 K-뷰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비 시장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K-뷰티가 아세안에 엄청 난리예요. 이게 이제 작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전 세계 중산층 인구가 가장 많은 존이 어디냐?
아세안입니다. 인구수로. 예. 전 세계 중산층 인구의 60%가 네. 아세안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은 중산층이 증가되면서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처럼 소비 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안은 뭐 생산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시장과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사실 크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게 예전에 중국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가 뭐 생산기지로서 기능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몇몇 예. 그죠? 미국이 원하는 것만 예.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사실 그 규모라는 건 사실 전체 산업에 따지면 예. 사실 그게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는데 네.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예. 생산 코스트가 너무 높습니다. 그건 뭐 강요된 선택지니까. 강요된 뭐 사실. 선택지거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생산 단가만 생각하면은 예. 우리는 인도 아세안 벨트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우리 김프로님은 네. M 벨트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잘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너무너무 중요한 벨트거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아세안 시장이 예.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 우리 소비재라든지 이런 진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토양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세안 말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예. 지역이 어딨냐를 볼 때는요. 예. 이 M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M. 예. 이게 이제 글로벌 지도를 딱 봐가지고요. 예. 이 M축인데요. 네. 이거는 소위 이제 BTS라든지 예.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세계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SNS 트래픽이 네. 가장 많은 지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쭉 묶어 보니까 그게 M자가 나오는군요. M자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SNS 트래픽이 많다는 거는 한류 트래픽이고 그렇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호감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겠죠. 호감도가 높은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M배를 딱 보면은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우리는 좋다.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남미가 의외로 네. 한류 트래픽이 많습니다. 어허.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네. 남미 시장도 공략해야 돼요. 음. 그리고 우리는 뭐 중국하고 이게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데 또 하나는 스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스탄 국가하고 동유럽 국가도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요. BTS나 불핑 그렇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스탄 국가하고 동유럽 국가가 우리 시장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중동 네. 작년에 이제 빈살만 그렇죠. 사우디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 뭐 예. 중당 붐이다 이러는데 근데 굉장히 그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면 우리가 인도 아세안 벨트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했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벨트를 중심으로 중동까지 연장하면 돼요. 아주 단적인 예가 우리는 건설하면 중동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에 빈살만 왔을 때 뭐 중동에 건설 특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건설 특수를 누렸던 거는 아세안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간 아세안에서 건설 특수를 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중동이 앞으로 네. 그 신도시 건설하고 이러면은 중동에서 다시 한 번 더 건설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게 북아프리카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모로코. 작년에 이제 축구 월드컵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월드컵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SNS 트래픽을 보면은 네. 모로코, 뭐 알제리, 이집트 이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시장이 준비돼 있는데 우리 기업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 무슨 컬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그것만 딱 떼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 저러다 말 거야. 그런 생각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류가 2000년 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한류는 꼭 끝날 거야. 한국에 뭐 문화적인 기반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한류는 그냥 반짝하다가 끝날 거야 했는데 10년이 뭡니까? 벌써 15년 정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무슨 시상식이나 이럴 때 그냥 예전 같으면 그 대서특필돼서 거의 한 달 동안 기사 나오는데 요즘은 아 그거 또 됐대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미상, 에미상 뭐 그죠? 오스카상 뭐. 그런데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저 나라가 저러느냐. 그건 결국은 호감도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시장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시장을 이제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시장 개척을. 어떤 방향으로. 그냥 그게 뭐 물론 이제 기반은 이제 유리해졌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갖고 들어가서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벌써 곳곳에 기반을 구축해뒀다는 거죠. 인도에도 기반을 구축해뒀고 베트남에도 기반을 구축해뒀고 중국에도 미국에도 동유럽에도 다 기반을 구축해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확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제가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 개척할 때 인도의 첸나이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방문해 가지고 첸나이 공장을 보니까 뭐 일본 공장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장을 건설해 놨더라고요. 일본 공장은 중우장대예요. 그리고 코스트가 많이 드는 공장인데 첸나이의 현대 공장은 굉장히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공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인도 법인장이었던 김재일 이제 본부장하고 제가 대화하고 너무나 쇼크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도 첸나이 공장을 너무너무 코스트 경쟁력이 있고 아주 효율적인 공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사는 그 동네를 보니까 너무 험불하기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위 환경이 나빴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그 인도 화장실을 보니까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게 언제죠? 이게 90년대 중반 정도였으니까요. 화장실에 문이 없다는 거는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그냥 못 먹어요. 다 이 생수를 해야지 먹지 그냥 일반 물을 먹으면은 뭐 배탈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김재일 본부장님한테 법인장님한테 법인장님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데 어떻게 저 인도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김 교수 내 어릴 때는 나도 다 이랬어. 한국의 통시 뭐 화장실도 아니지요. 통시에서 문험대에서 볼일 다 받고 뭐 저 우물물 먹고 뭐 공중변소 이용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런데 일본 주재원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인도 주재원들은요 생수를 일본에서 공수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인도 호텔의 침대 쿠션이 나쁘다고 다다미를 일본에서 공수해 가지고 호텔 침대 위에 다다미를 얹고 생활하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어요. 그게 됩니까? 인도 주재원들은 아침에 최고급 호텔 가서 자기 주재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예. 또 점심 때는 인도인을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회의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일본 주재원들끼리 술 먹고 이럴 때 우리 그 김재일 법인장과 같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도의 직원들하고 같이 식판 들고 밥 먹고 점심 때도 그들하고 밥 먹고 저녁들도 그들 밥 먹고 또 집에 뭐 그 기룡사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가가지고 가족들 드듯 안고 이러니까 최고의 생산적인 공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가 중국이 차이나 리스크라 그래서 뭐 권위주의 국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 속에 중국보다 더 심한 권위주의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군부 정권 때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중국 인민들은 뭐 요즘 그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소실 대탐하는 소비자들이라고. 네. 우리는 소탐 대실이지 않습니까? 중국 소비자들은 소실 대탐한대요. 뭐냐면은 작은 거는 잃어줘요. 근데 큰 걸 탐한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연말에 저 중국 법인장들 뭐 건배사 할 때 소실하면 대탐 이러고 그런 건배사를 했다는 조크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소비자도 우리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심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는 저 남미 국가든 뭐 저 아세안 국가든 뭐 동유럽 국가든 우리 경험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가 그 시장을 침투할 때보다는 우리는 그 경험치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우리 그 뭐랄까요? 그 한류 뭐 그 뭐 K컬처 사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냥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 위에다가 얹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DNA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를 개척할 수 있고 경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컨텐츠, 한국의 어떤 제품이 예전처럼 일본 거보다 싸다,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역전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을 공략할 때도 어쩌면 브랜드 또 고부가 가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작년에 이제 뭐 차이나 런, 뭐 차이나 리스크 이러니까 그 리쇼링 하자.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뭐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많고 거기에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를 생각하고 중국에 간 기업은요. 한국에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고부가 가치, 고인건비, 고숙련, 고품질 이런 거점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인건비로 승부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출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경쟁이 없었겠죠.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여러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이 구조 속에서는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뭐 중국에서 만들든 뭐 스리랑카에서 만들든 뭐 아세안에 만들든 그래서 수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그 고부가 가치의 허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그런 싼 걸 만드는 거점이 아니고 뭐 기획을 한다라든지 R&D를 한다라든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디자인을 하고 광고하고 뭐 금융하는 이런 어떤 고부가 가치 허브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싸구려 거점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이 30년간 이거 잘못 국가 경영을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제 경제가 안 좋다니까
이제 국가가 끊임없이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그 싼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버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리고는 환율을 계속적으로 낮춰가지고 다 좀비 기업화되는 거죠. 예,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지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좀비 기업화되고 그 좀비 기업화 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가 싸구려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여전히 가면은 백엔샵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우리 연말에 코로나 이게 거쳤을 때 한국 국민들이 대거 일본 여행 갔지 않습니까? 뭐 여행사가 터져나가고 뭐 후쿠오카 거리에는 뭐 한국인들 목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지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국가는요. 싸구려 국가예요. 옛날에 이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국가는요. 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R&D하고 고부가 가치 국가가 돼 가지고 환율이 강세가 돼서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향유하고 휴가 때나 그 강세인 통화를 가지고 뭐 이탈리아나 뭐 일본을 여행하는 이 국가가 바른 국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30년간 이 싸구려 국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거든요. 싸구려 자본주의를 만들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싼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이 비싸져야 됩니다. 예. 첨단 제품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이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참 간과하는 건 사람이 비싸져야 돼요. 인건비가 비싸져야 되고 역량이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따먹고 싸구려 만들고 이거는 밖으로 돌리고 한국은 이런 고부가가치 허브가 돼가지고 비싼 월급 받고 또 비싼 제품 사고 이런 비싼 자본주의 국가 우리 과거의 유럽과 같은 그런 비싼 자본주의 국가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런 비싼 거 좋은 거 향유하다가 자 글로벌 시장에 출장 갈 때는 저 남미도 가고 인도도 가고 북아프리카도 가고 거기서 열심히 또 팔다가 또 한국 한 번씩 들어오면은 한국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그러다가 좀 저 휴가 때가 되면은 뭐 이탈리아나 여행하고 일본이나 여행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창의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네, 자신 있게 손이 잘 안 올라가죠? 손들지 못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둑 맞은 거지? 있습니다. 창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둑 맞은 창의성을 함께 되찾아올까 합니다. 그리고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원래 나의 것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외치지만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창의성 개발 수업, 바로 문은혜 작가와 함께 합니다. 무릎팍도사 상상 플러스,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우리나라 예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방송들의 방송 작가였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은둔의 고수 문은혜 작가가 3프로TV에서 최초로 선보입니다. 내 안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시간, 맛보기 강의는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그게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것 같지만 진짜 잠깐인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경제적 정책의 실수들이 몇 번 다 그죠? 그렇죠. 아베노믹스 포함해서 몇 번 실패하니까 저렇게 돼버리네. 그렇죠. 결국은 싸구려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 앞에 교수님이 쓰신 책도 아닌데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뭐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퓰리처상을 몇 번 받은 3번 받았었는데 그 엄청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인데 늦어서 고마워, Thank you for being late. 왜 이 책을 아니 물론 뭐 제 책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뭐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요.
이게 뭐 퓰리츠상을 3번 받아서 뿐만 아니라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예. 경제인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아.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예. 이거는 뭐냐면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늦어서 고마워. 예. 이건 뭐냐면요. 뭐 신냉전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보통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올해처럼 불확실하면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란스러워할 때거든요. 그런데 예. 이 토마스 프리드만은 그럴수록 냉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늦어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냉철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늦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냉철히 생각을 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대변혁기고 뭐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신냉전이라 그러고 뭐 인태 전략이라 그러고 뭐 IRF 치포 뭐 작년에 엄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냉철히 생각하면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냉철히 생각해 가지고 네. 그 방향을 정해가 나가면은 네.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처럼 경제도 막 어렵고 뭐 경제 위기도 뭐 엿보이고 하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가 높은 이런 올 한 해를 보낸 데 있어서 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프리드먼 얘기가. 프리드만. 더군다나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게 한국 독자에 대한 특별 서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드만이 네. 한국에도 와보고 유명하죠.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예. 메시지를 남기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메시지가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go ahead. 네. go forward. 앞으로 전진하라. 나가라 말. 아. 더군다나 한국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변혁의 혼란 속에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막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그중에 뭐 신냉전이라 그러고 뭐 차이나 런이라 그러고 뭐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라고 치포 IRL 뭐 작년에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이 속에서 뭐 우왕좌왕하고 뭐 걱정하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저 IMF 시뮬레이션 그 결과를 딱 보고 전 세계의 경제 지도를 딱 보고는 쫄지 말고 우리는 국익 생각하면서 네.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저렇게 써 있네요. 네? 코리안 리더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Don't be afraid, go 포가 forward. 되라고. 예. 네. 2023년 지금 새 벽두입니다. 네. 그죠? 새 벽두에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면서 저널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김현철 교수님의 강의 끝에 들으니까 더 확 다 와닿네요. 네. 근데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밖에 예. 나가서 비즈니스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예. 근데 일본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입니다. 저기 그냥 일본 상점 그 슈퍼마켓 거기서만 살짝 보이고 그러는데 예. 예. 참 어쨌든 그래도 참 엄혹한 그 국제 경제의 큰 변혁기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함께 와버려서 모든 걸 축소하고 모든 게 사실 위축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즈음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의 그 큰 프레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지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으로 2023년 이 새해를 맞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선명한 힌트가 1시간 넘는 김현철 원장님과의 대화 속에 다 녹아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실 텐데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바람 같으면은 뭐 바쁘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모셔서 이런저런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배울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